동기부여.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동기부여는 사람을 특정 행동으로 이끄는 내적 또는 외적 자극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이나 그 강도가 다른 이유는 개인의 성격, 경험, 목표,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기부여의 차이와 이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외부 보상이나 압력이 아니라 개인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에서 비롯됩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는 그 자체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나 성취감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일 때, 이는 내적 동기에 해당합니다.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보상이나 압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더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외적 동기.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금전, 명예, 칭찬, 승진과 같은 외부적인 보상이 동기를 유발하며 때로는 처벌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도 외적 동기에 포함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이 동기일 때 이는 외적 동기에 해당합니다. 외적 동기에 의한 동기는 보상이 사라지면 동기 자체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동기 유지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 사람들이 느끼는 동기부여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동기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금전적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며 강한 동기를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한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반면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심리학자 캐롤 드웨그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좌절을 겪어도 더 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에 덜 적극적입니다. 보상과 피드백. 외적 동기는 보상과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경우 동기가 증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비판을 받을 경우 동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동기를 주된 동기 요인으로 가진 사람들은 외부 피드백에 덜 의존적이며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동기부여를 지속하는 방법. 동기부여는 초기의 열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몇 가지 전략입니다. 작은 목표 설정과 성취 경험.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자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자신감을 높여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내적 동기 강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 보상이 없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은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흥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와 사고방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어 또는 이건 배울 기회야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경 조성. 동기부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나 지원은 장기적으로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보상 시스템 구축. 외적 동기가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상은 외적 동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적 동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 자체가 동기부여를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의지가 강화됩니다. 결론으로 동기부여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의 보상에 의해 강하게 동기를 부여받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내적 만족에서 그 원동력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 설정, 내적 동기 강화, 긍정적 환경 조성, 그리고 실패를 통한 배움은 동기를 지속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동기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았을까? 무의식의 심층 연습의 암시가 전달되는 현상의 예로서 1970년대 롱아일랜드의 임상 심리학자인 마빈 아이젠스타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등재된 유명인들을 골라 부모의 생존 여부와 동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훌륭히 입증해냈다. 그가 수집한 사례에는 호머에서 존 F. 케네디에 이르기까지 작가, 과학자, 정치인, 작곡가, 군인, 철학자, 탐험가 등 다양한 위인들이 포함되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 중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는 한둘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에 부모 중 한쪽을 잃은 정치인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폴레옹, 영국 총리 15명과 조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레닌, 히틀러, 간디, 스탈린, 빌 클린턴 등이 있다. 과학자와 예술가로는 코페르니쿠스, 뉴턴, 다윈, 단테, 미켈란젤로, 바흐, 핸델, 도스토예프스키, 키츠, 바이런, 에머슨, 멜빌, 워즈워스, 니체, 샬롯 에밀리, 앤 브론테, 버지니아 울프, 마크 트웨인 등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부모를 잃는 경험을 한 나이는 평균 13.9세였다. 결국 이 리스트는 1978년 한 프랑스 연구자가 제기한 고아들이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물론 이 리스트는 이혼이나 질병 등 기타 이유로 부모와 관계가 끊긴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 사례들을 나열하기만 해도 책 여러 권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능력을 유전자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은 염색체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의 사건을 공유함으로써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잃는 경험을 동기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신호라고 본다면 연결관계는 훨씬 더 명확해진다. 부모를 잃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원초적 암시다. 굳이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비축되는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다윈 이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반응의 진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암시는 아이가 세계와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사고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인생의 갖가지 위험과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젠스타트는 이러한 반응을 가리켜 막대한 보상 에너지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심리학자인 키스 시몬턴은 천재의 기원에서 부모를 잃는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불운한 사건은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인격이 형성되도록 자양분을 공급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젠스타트의 리스트에 포함된 저명한 과학자, 예술가, 작가들이 심층 연습 1만 시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다면 점화의 메커니즘은 훨씬 더 뚜렷해진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경험만으로 재능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원초적인 신호일 뿐이었다. 그 신호가 태고 적부터 존재해온 자기 보호 본능의 스위치를 작동시켰고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오랜 세월에 걸쳐 한 걸음 한 걸음 한 겹 한 겹 스킬을 습득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아이젠스타트의 리스트의 유명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칙이 논리적으로 확장된 경우라 해야 할 것이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능은 심층 연습을 필요로 한다. 둘째, 심층 연습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셋째, 특정한 신호는 막대한 에너지가 분출되도록 방아쇠를 잡아당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대, 초, 중반에 그러한 신호를 받는다. 청소년기는 핵심적인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미엘린 신경섬유를 특히 더 잘 받아들인다. 물론 부모의 죽음이나 부재가 항상 재능이나 성공을 낳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에는 그들이 죽음으로써 아이의 인생이 개선될 수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막대한 보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고 스킬을 향상시킬 기회와 수단 및 동기를 더 많이 가진다. 그들이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
이명박처럼 샐러리맨의 신화를 쓰느냐, 막가파가 되느냐는 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그렇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쓸데없이 지금의 자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